다미슬레담입니다. 오늘 밤은 버려진 씨앗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던 첩의 아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 이야기,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윤판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이름 높은 양반가였고 조정에 발을 들인 지도 20해가 넘었지요. 그러하니 윤판서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 고을에서는 사또도 윤판서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야 했고 나는 새도 윤판서 집 위에서는 함부로 울지 못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떠돌았지요. 윤판서 댁 담장에는 귀가 달려 있으니 그 앞을 지날 때는 숨도 크게 쉬지 말라고요. 그만큼 윤판서의 눈과 귀가 고을 구석구석에 뻗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판서에게는 숨겨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문 밖 한 블럭 떨어진 골목 끝, 담장도 낮고 뒷왔장도 낡은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취옥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취옥은 윤판서의 첩이었습니다. 본래 기생 출신이었으나 윤판서의 눈에 들어 첩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지요. 젊은 시절 취옥은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노래와 가야금이 뛰어났다 합니다. 그 노래 한 가락을 듣고자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윤판서도 그렇게 찾아온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허나 첩이라 한들 그 처지가 어디 떳떳하겠습니까? 본처인 강씨마님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었고 윤판서의 발길도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에는 몇 달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윤판서가 찾아오는 날이면 취옥이 밤새 솜씨씨를 다해 음식을 마련하고 쓸고 닦고 단장을 하였지요. 허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발길이 점점 뜸해지자 취옥도 차츰 기다리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지내던 취옥에게 어느 해 봄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꼬박 품어 낳은 아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이마가 넓었지요. 취옥은 그 아이를 보면서 울었다 합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윤판서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허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윤판서가 윤서에게 해준 것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강씨마님이 불같이 화를 냈고 그때부터 윤판서의 발길은 아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골목 끝 낡은 집에서 어머니 취옥과 단둘이 자라났습니다. 밥은 굶지 않았습니다. 윤판서가 한 달에 한 번 돈을 보내왔으니까요. 헌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였고 그마저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어쩌다 윤판서가 찾아오는 날이면 취옥은 윤서를 단정히 씻기고 새 옷을 입혀 마당에 세워두었습니다. 허나 윤판서는 윤서를 보아도 딱히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고는 취옥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다 가버리는 것이었지요. 윤서는 그런 날이면 아버지가 돌아간 뒤 마당에 서서 한참을 대문 쪽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어머니 취옥은 그 긴 모습을 방 안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아이들도 윤서를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첩의 자식이라 하여 같이 어울려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골목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거나 수군거리며 지나쳤습니다. 심한 날에는 돌멩이를 던지는 아이도 있었죠. 본처 소생의 아이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지만 윤서는 서당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서당 앞을 지날 때면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발걸음을 늦추곤 하였지요. 어린 마음에도 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추옥은 그런 윤서를 가만히 보다가 어느 날부터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바느질 품을 팔아 돈을 벌고 저녁이면 윤서를 무릎 앞에 앉혀 글자를 가르쳤지요. 추옥이 기생으로 지낼 때 글깨나 한다는 손님들에게서 틈틈이 주워들은 것들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추옥은 자기가 아는 것을 아낌없이 아들에게 전하였지요. 윤서는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것을 한 번도 두 번 물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추옥은 그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서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추옥이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잦더니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었지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날거는 집안을 채웠습니다. 윤서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지면 다시 켜고 이불이 흘러내리면 다시 덮어머드리면서 꼬박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지요. 의원을 불렀으나 몸이 너무 상해 있어 약을 써도 나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서는 의원이 돌아간 뒤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꾹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추옥은 그 말에 아이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작고 따뜻하였지요. 열이 오른 손바닥에 닿는 아이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다던지 추옥은 한동안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추옥은 윤서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방 한켠 나무 상자 안에 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 책들을 잘 간직하라 하였지요. 추옥이 기생으로 살 때 글깨나 한다는 손님들에게서 얻은 책들이었습니다. 소학이며 통감이며 시집이며 제법 귀한 것들이었지요. 추옥은 그 책들을 받을 때마다 언젠가 읽어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나 기생의 몸으로 그럴 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이 모아만 두었던 것이었지요. 추옥은 힘겨운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끝내 다 읽지 못했다. 허나 너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읽은 것은 잊어버리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어떤 글자가 있었는지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단순히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어느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까지 그대로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윤서 본인도 이것이 특별한 일인지 몰랐지요. 그냥 원래 그런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상자 안의 책을 모두 읽고 나자 윤서는 더 읽을 것이 없었습니다. 빈 나무 상자를 들여다보면서 윤서는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마을 서당 앞을 지나다가 훈장 어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번 듣고 나니 그 내용이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앞을 지나다가 들었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아예 창문 아래 쪼그리고 앉아 들었지요.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맞추며 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훈장 어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윤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취옥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옵니다. 글이 듣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훈장 어른은 한참을 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헤어진 옷을 입은 아이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마주치고 있었지요. 첩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방금 읽은 내용을 외워보라 하였지요. 윤서는 막힘없이 술술 외웠습니다. 분장 어른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라 하였습니다. 똑같이 술술 나왔지요. 훈장 어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당 뒤편 창고 옆에 앉아서 들어도 좋다. 안으로는 들일 수 없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의 눈도 있었고 윤 판서의 눈치도 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윤서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창고 옆 처마 끝에 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앉아 들었고 눈이 내려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발이 시려워 감각이 없어지도록 앉아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윤서의 머릿속에는 서당에서 배우는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쌓여갔지요. 어느 날 훈장 어른이 윤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겠다. 사서 오경 중 어느 것이든 골라 내가 묻는 것에 답하여 보거라. 훈장 어른이 논어의 한 구절을 물었더니 윤서가 답하였고 맨자를 물었더니 또 막힘없이 답하였습니다. 어느 대목이냐 물으면 몇 번째 편 몇 번째 장이라 하였고 앞뒤 구절까지 줄줄이었죠. 훈장 어른이 일부러 틀린 구절을 말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윤서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하였지요. 그 구절은 글이 읽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고는 바르게 읊어냈습니다. 훈장 어른은 그날 저녁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제주를 낼 때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새삼 느꼈다 하였지요. 헌데 윤서의 앞길은 막막하였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과거를 보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하였고 윤판서는 윤서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서는 그 재주를 어디에 쓸 수도 없이 골목 끝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요. 낮에는 고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심부름꾼 노릇을 하였습니다. 편지를 전하거나 물건을 날라주면서 품삯을 받았지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남은 것으로는 책을 사 모았습니다. 경서는 물론이요, 병법서에 천문서에 의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지요. 방 안에 책이 쌓여가는 것이 윤서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이 되던 해 봄에 일이 생겼습니다. 봄비가 사흘이 멀다 하고 쏟아지더니 결국 그 고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윗마을 둑이 터지면서 논밭이 잠기고 집들이 물에 잠기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던 물이 하루가 지나자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에는 낮은 곳에 있던 집들이 지붕까지 물에 잠겨버렸죠. 사람들은 급히 짐을 싸들고 높은 곳으로 피하였습니다. 허나 미처 피하지 못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사흘 밤낮을 버텼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논밭은 진흙탕이 되었고 집집마다 귀주에 쌓아두었던 곡식은 물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을 어디를 가도 물내음과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죠. 그런데 사또는 관아에 앉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구호 물자를 내보내야 할 터인데 창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하였죠. 사또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이 고을 실권은 사실상 윤 판서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사또는 윤 판사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허나 윤 판서는 한양에 올라가 있는 중이었고 돌아오려면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 하였죠. 백성들은 이미 3일째 굶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산비탈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었고 노인들은 기력이 없어 눈을 감고 있었지요. 윤서는 그 꼴을 보다 못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대창 앞에 섰습니다. 사또 어른,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놈이 누구냐? 심부름꾼 차림의 애송이가 감히 관아에 들어와 말을 놓다니 기가 차는구나. 소인은 이고을 윤설아 하옵니다. 지금 당장 관아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어야 합니다. 이대로 사흘이 더 지나면 굶어 죽는 삶이 나올 것이옵니다. 그래, 네 놈이 그것을 어찌하느냐? 수해가 난 지 사흘이 지났으니 집에 남은 식량은 이미 동났을 것이옵니다. 이 고을 농가 한 집에 평균 나흘치 식량이 있으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옵니다. 지금 물이 빠지는 속도를 보건대 논에서 식량을 얻으려면 최소 보름은 더 기다려야 하옵니다. 그 사이를 버티려면 지금 창고를 열어야만 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물이 빠진 곳부터 아이들과 노인들을 먼저 옮겨야 하옵니다. 산비탈 바람이 밤에는 차갑게 돌아서니 이대로 두면 병을 얻는 이들이 나올 것이옵니다. 이 고을 농가의 평균 식량이 나흘치라는 것을 어찌하느냐? 소인이 3년째 이 고을 심부름꾼으로 살았으니 집집마다 형편을 압니다. 사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부름꾼 차림의 아이가 이토록 조목조목 말을 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였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사또는 결국 창고를 열었습니다. 곡식자루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왔지요. 굶주린 아이들이 밥을 받아먹는 것을 보면서 윤서는 관아 담장 밖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죠. 그런데 이 일이 윤 판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윤 판서가 사또를 불러 불같이 화를 냈지요. 자기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창고를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꾼 아이가 누구냐 물었지요. 사또가 윤설아였습니다. 윤 판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설아는 이름, 자기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 판사는 처음으로 윤서를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윤서가 대문을 들어서자 안채에서 강씨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을 왜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오? 윤 판서는 대꾸 없이 사랑채로 윤서를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윤 판서는 한동안 윤서를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어릴 때 잠깐 보았던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허나 반기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곤란한 것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네가 창고를 열도록 사또를 부추겼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굶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네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시는 관아일에 끼어들지 말거라. 네 처지를 알거든.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고개를 숙인 것이 복종의 표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윤 판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눈빛이 달랐으니까요. 윤서를 돌려보내고 난 뒤 윤판서는 한동안 빈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요. 그날 이후 윤서의 이름은 고을 안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고를 열게 한 심부름꾼 아이가 있다더라. 사또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돌았죠. 그런데 더 큰 일이 뒤따라왔습니다. 그해 가을 이웃 고을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사흘 사이에 한꺼번에 쓰러졌지요. 처음에는 돌림병인가 하였습니다. 의원이 달려가 살펴보았으나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 하였지요. 몸에서 돌림병의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세가 한결같이 비슷한 게서 이상하였습니다. 먼저 배가 뒤틀리고 그 다음에는 눈이 충혈되고 입에 거품이 있는 것이었지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문에 귀신이 든 것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 저주를 건 것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 고을 사또가 이 고을 사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침 윤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사또가 윤서를 불렀지요. 네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느냐? 의원도 모른다 하니 별 수가 없구나. 윤서는 그 고을로 갔습니다. 먼저 쓰러진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지요. 집마다 들어가 어느 날부터 아팠는지,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물을 마셨는지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겼지요. 쓰러진 집이 모두 12집이었는데 그 집들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찬찬히 들여다보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지요. 그 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을 위쪽 산등성이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윤서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등성이를 오르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였습니다. 허나 윤서는 우물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수풀 안에 천뭉치가 버려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진하고 비릿한 냄새가 났지요. 윤서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의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천뭉치를 들고 사또에게 돌아갔지요. 이 천에 묻은 것이 우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냄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두선이를 달인 물입니다. 꼭두선이는 소량이면 천을 붉게 물들이지만 다량이면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배가 뒤틀리고 눈이 충혈되며 입에 거품이 있는 것이 꼭두선이를 다량으로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세와 정확히 같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것을 우물에 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꾸민 일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 고을에서 꼭두선이를 대량으로 다루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윗마을 주막이옵니다. 이 천의 무늬를 보십시오. 주막에서 쓰는 천과 같은 무늬옵니다. 그리고 쓰러진 집들이 모두 아랫마을 출신 사람들이 새로 이사온 집들이니 원한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짐작이 가옵니다. 조사해보니 윤서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잡혀오게 됐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지요. 이번에는 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원도 못 찾은 것을 심부름꾼 아이가 찾아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소문이 한양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윤판서는 이 소문을 들으면서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강씨마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저 아이를 멀리 보내시오. 이대로 두면 집안 망신이오.
첩의 자식이 이리 이름을 날리고 다니면 우리 체면이 어찌 됩니까? 윤판서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서를 불러 말하였지요. 너를 한양으로 보내겠다.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무엇이든 네 먹고 살 방도를 찾거라. 허나 한 가지만 알거라. 네가 내 자식이라는 말은 어디서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윤판서는 그 짧은 대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였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였을 텐데 저 눈빛이 뭔가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는 그날 밤 홀로 골목 끝 낡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어머니가 남긴 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지요. 한 권 한 권 펼쳐볼 것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페이지마다 글자들이 그대로 떠올랐었으니까요. 윤서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내보내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었죠. 허나 더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야 자기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나이에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아침 윤서는 어머니의 무덤에 먼저 들었습니다. 산 중턱 감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작게 봉분이 남아 있었지요. 윤서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흙 위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리고 훈장 어른의 서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훈장 어른은 마당에서 책을 펼쳐들고 있다가 윤서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먼 데서 새 한 마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훈장 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이라고 다 크고 넓은 것이 아니다. 사람 사이가 좁은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 그러니 사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커지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네가 안다고 다 말하지 말거라. 세상은 아는 것보다 참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 윤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 어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요. 그냥 다시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그것이 작별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서당문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래도 훈장 어른이 문 밖까지 나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서는 17의 나이에 보따리 하나 들고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책들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지고 고을 어기를 나섰지요. 길이 꺾이는 자리에서 윤서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멀리 골목 끝 낡은 집의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올해도 감이 달려 있었지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은 넓었습니다. 윤서가 태어나 자란 고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요.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고 냄새도 많았습니다. 골목마다 가게가 있었고 길마다 장사꾼들의 외침이 가득하였지요.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대감들도 있었고 짐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도 있었습니다. 길 모퉁이에서는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엿을 사려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윤서는 처음 며칠은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골목에 뭐가 있는지, 어느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며칠 만에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지요. 어느 장이 서는 날이 언제이고 어느 골목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알아갔습니다. 먼저 다 알고 나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윤서의 방식이었지요.
허나 가져온 돈이 금세 떨어져 갔습니다. 한양 물가가 고을보다 훨씬 비쌌지요. 연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고을 출신 아이를 선뜻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니다 결국 약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고을에서 의서를 읽었던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약을 아느냐? 소량은 압니다. 약재 이름이나 외우는 아이들은 많다. 써줄 이유가 없구나. 지금 약방 선반 두 번째 칸에 있는 약재 중 두 가지가 바꿔 꽂혀 있습니다. 창출과 백출인데 서로 자리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창출은 습기를 다스리는 데 쓰고 백출은 기운을 돕는 데 씁니다. 뒤바뀐 채로 손님에게 드리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약방 주인이 선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천천히 내려왔지요. 내일부터 나오거라. 그것이 윤서의 한양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약방에서 하는 일은 처음에는 단순한 것들이었지요. 약재를 닦고 분류하고 선반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윤서는 약재 이름을 모두 외웠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어떤 약재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약재와 함께 쓰면 안 되는지까지 술술 말하였지요. 손님이 찾아와 증세를 말하면 윤서는 조용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약방 주인이 약재를 꺼낼 때 슬쩍 한마디를 덧붙이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약방 주인이 무시하였지요. 허나 윤서가 말한 대로 하였더니 손님이 다시 와서 덕분에 나았다고 하는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약방 주인은 윤서를 달리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을 보고 밤에는 책을 읽었지요. 먹는 것을 아끼고 입는 것을 아껴서 모은 돈은 죄다 책값으로 썼습니다. 옷은 헤어지면 기워 입었지요. 그러기를 2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한 말이 그 시절 윤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참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는 그 말이었지요. 윤서는 아는 것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듣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익혀갔지요. 약방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지요. 노인은 약방 주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약방 주인이 윤서를 불렀지요. 너 글을 안다 하였느냐? 저 노인을 따라가 보거라. 저분이 너를 쓰겠다 하였다. 그 노인은 홍참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분이었는데 집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셨지요. 학식이 깊기로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참판의 집은 높은 담장에 대문도 넓었지요. 윤서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집 대문 앞에 서던 기억이 스쳤지요. 허나 윤서는 곧 고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책정리며 심부름이었습니다. 허나 홍참판은 날카로운 눈을 가진 분이었지요. 어느 날 홍참판이 물었습니다. 네가 책을 읽을 줄 안다 하였으니 내 한번 보자. 이 책 어느 대목이 기억나느냐? 책 한 권을 건네었습니다. 윤서가 펼쳐본 것은 딱 한 번이었는데 그대로 읊어냈지요. 홍참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책의 다른 대목을 물었지요. 또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홍참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홍참판은 윤서를 배우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였지요. 아침마다 윤서를 불러 앉혀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관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힘 있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었지요.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에서 읽은 것들이 실제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홍참판은 윤서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윤 판서인 것을 안다.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였는지도 안다. 허나 내가 보기에
너는 아버지 따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네 안에 가진 것이 이미 충분하니라.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따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어딘가를 건드린 것이었지요. 서럽다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윤서가 작게 말하였습니다. 참판홀은 소인이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도 방법이 있다. 내가 주선하겠다. 그해 가을 과거 시험이 열렸을 때 윤서의 이름이 응시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되는 해였지요. 낡은 시금찜인 감찜이 모들 가전 포무단원들이 9년이 되는 해였지요. 낡은 극의 10년이 다는 조고 곰식에 모는 분한도복함이었습니다. 낡은 부모나시 피었던 죄게 심한 부대고 형장과 동문부도 가십니다. 윤서든 극간도금들을 재금 무대를 주고 펑봉이 엮었습니다. 윤서가 자객이 지감시바람보다 보가 총년느모다. 그게 불엉계시패동추였습니다. 윤서가 그거짐든 윤서가 다정고짐과 어떤짐이었습니다. 윤서가 아무 말도 가동 것입니다. 금가 표고 싶어는 호대에 같이 모지 싶었습니다. 그게 묻은 콩여 싶어 비가 말있늘 십이다. 나무 상자 안에서